환자분들이 뭔가 증상이 없으면 약물을 다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여러 약물, 메토트렉세이트, 레플로노미드, 아바타세트, 이 약은 그냥 증상을 기준으로 줄이면 좀 위험한 약들이거든요. 이 약물들은 내가 아픈 통증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약물들이 아니에요. 안 아프다고 해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게 이 약물들마다 위험성이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면 카시뉴린 억제제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을 중단하면 T세포가 바로 재활성화되지만 B세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겠죠.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어떤 약부터 줄여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베마니원 허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물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연 치유, 스스로 회복하는 상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뭔가 증상이 없으면 약물을 다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물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여러 약물들 이름도 막 어려워요. 메토트렉세이트, 레플로노미드, 아바타세트, 다양한 이름의 약물들이 있는데, 이 약물들을 좀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각각의 기능이 뭐고 어느 단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인지를 이해하고, 증상이 없다고 줄여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면역계가 회복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줄여볼 수 있는 약들이 있는 거지, 이 약은 그냥 증상을 기준으로 줄이면 좀 위험한 약들이거든요. 이유를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의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길게 설명했던 거의 결론 부분부터 좀 보면,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 면역세포들을 제가 군인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 군인들이 너무 오랜 기간 전쟁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능력이 무너져서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때려버리는 상태, 이걸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 비유를 해보면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군인, 그 군인들을 지휘하는 조절 T세포를 지휘관에 비유를 하고, 지휘관들이 대화하는 통로를, 군인들과 대화하는 통로를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무전기에 좀 비유를 해보면, 이 각각의 타겟이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T세포를 타겟하는 약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크로리무스라는 약물이랑 레플루노미드, 일단 1차적으로는 레플루노미드가 조금 더 초기에 쓰이는 약인데, 주로 이제 활성화된 T세포들을 타겟하는 약이에요. 주로 이제 T세포는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성분을 많이 써야 되는데, 피리미딘을 우리가 탄약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이 탄약이 있어야 T세포들이 활성을 띠니까 탄약이 있어야 무기를 장착해서 나가겠죠. 근데 그 탄약을 만드는 공장을 봉쇄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활성형 T세포는 이 탄약 제조 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탄약 제조 공장을 막아버리면, 봉쇄를 해버리면 T세포들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걸 기전으로 하는 게 레플루노미드라고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쓰시는 약들 중에서는 아라바정, 실제로 레플루정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이게 이제 레플루노미드라는 성분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쓰는 T세포를 타겟하는 약들이 타크로리무스,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칼시누린 억제제로 분류되는 약들이에요. 이 타크로리무스라고 하는 약이 주로 이제 약물명 중에서는 타크로벨 또는 프로그랍 같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성분은 주로 사이폴N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약물이고요. 칼시뉴린이라는 게 뭐냐면, T세포들이 증식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 중에 인터루킨2라는 게 있는데, 인터루킨2의 전사를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이 칼시뉴린이라는 게 억제가 되면 인터루킨2가 억제돼서 그 결과 T세포의 증식과 활성화가 차단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약은 이전에 제가 말초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걸 노벨상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요 타크로리무스라는 칼시뉴린 억제제가 그 T레그의 기능을 함께 억제하는 기전들이 좀 밝혀져 있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약물인데요. 타크로리무스가 타겟이 T세포 중에서도 인터루킨2를 차단한다는 점. 근데 인터루킨2라는 게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T레그셀, 그러니까 조절 T세포도 인터루킨2에 많이 의존하는 T세포다 보니까 타크로리무스를 사용했을 때 조절 T세포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타크로리무스랑 사이클로스포린 다 칼슘유린 억제제로 분류되는 약들이니까, 전쟁터로 비유해보면 T세포가 전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도 그게 명령이 잘 전달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에 일정 경로를 차단하는 약이다 라고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T세포를 타겟하는 약 중에 하나가 또 이 아바타셉트라고 하는 약이 하나가 있는데 생물학적 제조로 분류되는 약인데요. 얘는 CD28 공자극을 차단하는 약물인데 그림을 좀 간단히 보면 공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T세포가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이 APC, 그러니까 항원제시 세포라는 애들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정찰병에 비유했던 이 항원제시 세포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애들이 적군이더라, 이런 애들 너네가 싸워야 돼 라는 신호를 T세포한테 보냈는데 그 방식이 두 가지 공자극을 통해서, 공동자극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활성을 띠라는 신호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경로를 막게 되면 활성을 띠지 않게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공자극이 없이 시그널 1만 받은 T세포는 활성화되는 대신에 무반응 상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이용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자극이 다 들어왔을 때 T세포가 활성이 되는데 이 아바타셉트가 이 하나의 경로를 막아버려서 공자극 상태를 없게 만들면 이 하나의 신호만으로는 오히려 T세포가 활성을 못 띠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전쟁터에 비유해보면 T세포라는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하려면 두 가지 도장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어야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인식을 받는데 그중에 두 번째 도장을 못 찍게 막아서 명령이 좀 불명확하게 왔으니까 우린 출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투 의지를 좀 잃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바타셉트는 주로 생물학적 제재라서 많이 들어보신 일이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세 가지들이 T세포를 타겟하는 약들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B세포를 타겟하는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툭시맙이라고 알려진 약인데 CD20 양성 B세포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도가 좀 센 약이라서 한계점 중에 하나는 이미 분화되어 있는 완전 형질세포로 분화되어 있는 애들은 표적이 되지 않아서 이미 만들어진 자가항체를 감소하는 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B세포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약물이다 보니까 항체가 새로 더 늘어나는 거에서 효과가 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다시 전쟁터에 비유를 해보면 B세포 병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어떤 계급장 같은 게 있어요. CD20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급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툭시맙은 그 계급장을 달고 있는 세포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는 방식에서 이 계급장을 입는 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을 제거한다는 효과는 있으나 다만 이미 완전히 최전선에 배치된 오래된 베테랑 장수 형질세포라는 게 이미 분화된 형질세포들은 이 계급장을 이미 떼어놓고 싸우고 있어요. 이 리툭시맙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B세포들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미 오래된 형질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 약물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B세포를 타겟하는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쓰는 약인데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고 해서 MMF라고 많이 불리는 약인데요. MMF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는 성분은 약물명 중에서는 마이레트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T세포, B세포, 주로 B세포를 조금 더 타겟하긴 하지만 T세포도 타겟하는 약이긴 한데요. 왜냐면 IMPDH2 억제제라고 되는데 어려워요. 그냥 얘네들은 이제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이랑 연관이 되는 물질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T세포, B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 역할을 하는 어떤 경로를 차단해서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걸 또 전쟁터에 비유해보면 B세포들은 이제 병사들은 전투를 위해서 출동할 때 보급 창고에서 탄약의 원료를 이렇게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퓨린이라는 건데 이걸 봉쇄해버리니까 B세포가 이제 활성을 못 띠는 거죠. 특히나 T세포, B세포 다 이 탄약의 원료가 필요하지만 주로 B세포는 폭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탄약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B세포가 주로 이 창고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B세포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목표로 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강도에서 쓰는 약들이 하이독시클로로킨은 우리한테 익숙하게는 뭐 옥시크로린, 할록신, 또 듀록정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약들인데 이 약은 이제 주로 B세포가 형질 A세포로 분화되는 걸 좀 억제시켜서 그러니까 IgG 생성을 좀 줄이는 효과인데 군대로 비유를 해보면 얘는 B세포들이 이제 마을 주민을 간첩으로 잘못 오인하는 이 오인 시스템, 오작동 탐지 센서, 면역세포들이 대화하는 통로 중에 톨-like 리셉터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면역세포들이 그 병사를 직접 제거하는 효과는 조금 낮고 상대적으로 저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면역 억제제들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면역 억제제 효과보다는 조금 더 교정 효과가 비교적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세포를 타깃하는 약물들을 좀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식세포를 포함한 좀 범면역, 그러니까 면역계를 좀 전반적으로 타깃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제죠. 사실 스테로이드제는 면역 억제제라고 분류하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굳이 이제 면역세포 타겟을 구분을 해보면 조금 더 T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이제 뭐 대식세포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가장 독특한 경우는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써보면 호중구가 좀 역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스테로이드제는 범면역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터에 좀 비유해보면 전 군에게 우리의 전투 강도를 좀 낮춰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다 전투력이 떨어지지만 동시에 이제 아군의 방어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효과는 빠르고 아주 강력하기는 한데 무차별적으로 모든 군인들한테 전투를 덜 해라라는 신호가 가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 특히나 대식세포가 가장 많이 반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아니라 면역세포의 대화 경로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토카인 신호를 차단하는 약물들이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인데 생물학적 제제라고 알려진 약물들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초기에 썼던 약들을 TNF 억제제, TNF 알파 억제제들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성분명으로는 메타너셉트, 아달리무밥, 인플릭시맙이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전쟁터에 비유해보면 면역세포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야 저기 가서 때려 저기 가서 공격해라는 신호를 TNF-알파라는 무선 신호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신호를 공중에서 이제 가로채거나 수신 안테나를 막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신호 전달 체계를 막는 약이 TNF 억제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도달하지 않으니까 전투 명령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음 약이 성분명으로는 토실리주맙, 사릴루맙이라고 알려진 성분들 주로 인터루킨 6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들인데 이 인터루킨 6라는 신호를 차단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군대의 전쟁터에 비유를 해보면 전 부대한테 우리 좀 싸워야 된다 전투태세 돌입이라는 신호가 이 인터루킨 6라는 물질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그 수신 장치를 막아서 전투태세 돌입이라는 신호를 막아버리는 약물인 거죠. 방송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근데 병사들이 그걸 반응 못하게 수신 안테나가 막혀버리니까 전투라는 것에 몸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T세포도 그래서 TH17로 분화도 안 되고 B세포도 형질세포로 분화가 안 되고 이런 전투 개시 사이렌 자체가 막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엔 더 나아가서 소분자 제제, 다중 타겟, 그리고 세포 내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비교적 세포 외의 반응들이 많았다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세포 내의 신호를 차단하는 약물들이 이제 최근에 신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잭 억제제, 잭 스탯 경로를 차단하는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분명으로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우파다시티닙, 필고티닙 다 티닙이라고 끝나는 약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사이토카인이 수용체에 붙어서 결합한 뒤에 세포 신호 전달을 하는 과정의 중요 전달 경로가 잭 스탯 경로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의 인산화 단계를 방해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쟁터에 비유해보면 무전이 군인 귀에 들어갔는데 귀에 들어갔으면 군인이 그 신호를 받아서 뇌를 통해서 귀로 들어왔으니까 뇌로 신호 전달이 돼서 우리 싸워야 되나 보다라는 그 신경이 전달되는 경로, 증폭 과정을 막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소리를 들어도 군인들이 움직일 수 없게 이 약은 효과적인 이유가 인터루킨 6, TNF 알파 같은 이런 무전 채널을 하나하나 끊는 게 아니라 무전 채널들을 통해서 군인들한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작동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경로 자체를 차단해버리니까 모든 채널을 한 번에 끊는 것 같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 면역 억제제 중에서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주사제로 써야 됐다면 얘는 경구용 약으로도 개발이 돼서 먹는 약이라는 편리함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쓰는 약들 중에서는 림버크라는 이름의 약물, 올루미언트 또는 요즘은 뭐 지셀레카, 젤잔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잭 억제제로 불리는 약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워낙 유명해서 MTX라고 하는 게 이거는 류마티스 질환의 가장 핵심 앵커 약물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골수를 타겟하는 효과인 동시에 T세포, 대식세포, 활막 섬유 아세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줘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인데요. 얘는 주로 이제 전쟁터로 비교해보면 곳곳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살포해서 흥분한 병사들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는 약물이다. 그리고 조금 더 비슷한 기전 중에 하나가 이 아자티우프린이라고 불리는 약물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전쟁터 비유해보면 주로 이제 T세포 그 중에서도 T세포 병사에게서만 주로 독성 가짜 탄환이라고 제가 비유해놨는데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 탄환 중에서도 특정 효소를 차단해서 독성을 띠게 되는 어떤 가짜 탄환 T세포를 좀 스스로 자멸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주로 뭐 자가면역성 간염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약물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약들도 있다 정도로만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한테는 익숙하진 않은 약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뭐 효소를 타겟하거나 보조 약물로 쓰이는 것들이 엔세이드나 또 설파살라진 계열들의 약물이 있는데, 엔세이드는 소염 진통제라고, 이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알려진 약물들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감소시켜서 콕스 억제제라고 이제 하는 약들이죠. 전쟁터에 비유해보면 전투 시에 터지는 어떤 폭발물,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 불길을 확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불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인데, 얘는 군인을 타겟하지도 않고 뭐 탄약을 타겟하지도 않고 통신망을 타겟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증상으로 퍼지는 불을 꺼주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식은 아닌 약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파살라진이라는 약물이 사실 좀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는데, 얘는 T세포랑 B세포에 모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장 점막에도 영향을 주는데, NF-카파비라고 하는 물질의 핵 이동을 차단하는 약물인데, 전쟁터에 좀 비유해보면 얘는 전투명령 체계의 핵심이 되는 사령부 NF-카파비라는 게 이제 차단을 하다 보니까 T세포, B세포를 모두 좀 효과를 하는 이중 약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얘는 T세포, B세포 타겟 효과가 위에 얘기했던 약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전방위적으로 효소 타겟하는 효과가 조금 더 메인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얘가 좀 아직까지 기전이 이것저것 많이 알려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각각의 타겟 세포별로 약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약물들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약물 설명을 왜 하냐 하면 환자분들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약물들을 이해가 되셨다면 알 수 있는 게, 이 약물들은 내가 아픈 통증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약물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 아프다고 해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게 이 약물들마다 위험성이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면 탈신유린 억제제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을 중단하면 T세포가 바로 재활성화되지만 B세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겠죠.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어떤 약부터 줄여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기전을 잘 이해하셔야 약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회복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자가항체 수치가 먼저 떨어지는 분들, 또는 자가항체는 여전히 높은데 B세포가 움직이는 게 좀 더 활성화가 뛰어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마다 약물 중에 조절해야 되는 것들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약물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덜 아프니까 류마티스 약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이 경로가 다 꼬여버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신 바탕으로 오늘 몸 상태,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 약을 줄여볼 수 있겠구나를 좀 이해하시는 근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가지고 환자분들 임의로 조절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랑 같이 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약물을 이런 기준으로 조절하겠구나를 좀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내 몸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쇼그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류마티스는 사용되는 약물이 많잖아요. 쇼그렌 증후군에도 이 약들을 다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보통 건조감만 있는 분들한테는 안 쓰고요. 신장침범, 또 대표적으로 폐침범이 나타났다 하면 지금 여기 설명드린 약물들을 거의 다 쓰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폐침범에는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같은 약물들이 보통 많이 추가되는 편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에서 폐침범 중에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MMF보다 타크로리무스를 쓰는 게 조금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약들은 폐침범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 또 신장침범 사례가 있는 분들한테도 MMF는 가장 많이 쓰이는 편이고, 리툭시막 같은 경우도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신장침범이 좀 급속도로 진행되는 분들한테는 쓰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조감만 나타난 분들한테는 사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건조감에 큰 효과가 없어서 잘 안 쓰지만 나머지 약물들은 더욱더 선호되는 약물들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전신 침범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 있는 류마티스 약물들을 거의 다 같이 쓰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할 때도 단계별로 이 약물 사용이 줄어들거나 늘리거나 하는 거죠. 보통 류마티스도 이제 시작할 때에 따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MTX가 앵커 약물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처방이 되고, 보통은 MTX랑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미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트리플 테라피라 그래서 T세포, B세포 골수를 다 타겟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환자분들의 어떤 임상적인 증상들에 따라 또는 예를 들면 뭐 가임기 여성이라거나 이런 특이성에 따라서 약물을 뭘 쓸지를 판단하는 건 이제 담당 주치의의 성향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호전이 되셨으면 사실 안 오셨을 텐데 호전이 안 되셨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분들께 처방하는 것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보통은 저희한테 오셨던 분들은 아예 초기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약물들을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신 상태로 오셔서, 이 중에서 층위를 나눠보면 제일 1단계로 약은 MTX, 그리고 레플루노미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까지가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류마티스에 1차적으로 쓰는 약들이고요. 여기서 효과가 조금 없으면 MMF나 타크로리무스 같은 약들이 추가되는 편이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잭 억제제 단계로 보통 넘어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잭 억제제 아니면 TNF 알파 억제제 형태로 넘어가는 편이고, 스테로이드제나 소염진통제는 그냥 증상의 활성 정도에 따라 심할 때는 쓰지만 통증이 좀 줄어들거나 염증이 줄어들면 스테로이드부터 줄이는 형태로 보통 약물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병행 치료를 했을 때 저희 생약 처방을 해드리잖아요. 하면서도 이제 약물이 혹시 늘었던 환자분들도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프로 항상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면역 반응이 예상하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시기들이 있는데 예상돼서 올라올 때 저는 환자분들께 미리 설명을 드려요. 이제 백혈구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백병원을 가요 하시면 수치가 아마 오르실 겁니다. 이제 면역 반응이 올라오는 형태가 보이니 염증 수치가 좀 올라올 거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건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염증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가능한 약물은 추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내드리는데 보내드려도 보통 이제 병원 가서 또 수치가 높아지면 어쨌든 활성도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기가 쉬우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약물이 추가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시죠. 근데 저는 미리 설명드린 과정 안에서 나타난 거는 가능한 추가하지 않으시는 걸 많이 권장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이 상태라서 올라왔다는 걸 이해하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대학병원의 권위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틀렸다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쨌든 현재 검사상 활성도가 높은 상태가 보일 때 다음 약들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정할 생각도 없고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다만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치료 과정 중에 올라갈 시기에 나타난 걸 가지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그게 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